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이런 제목으로 우리 통일 백서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그 전에 우리 남한의 통일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북한의 또 통일 정책들이 또 어떻게 흘러왔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한의 통일 정책을 한번 보겠어요. 남한은 평화를 정착한 후에 평화 통일을 하겠다. 이게 항시 갖고 있는 기조죠, 기조. 평화 통일. 근데 건국 초기에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여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1948년에. 그러나 6.25 전쟁이 터지고 남과 북이 화합을 못하는 바람에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죠. 자, 60년대까지는 먼저 경제 건설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통일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통일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61년에 이제 박정희가 5.16 혁명을 하면서 나오면서 통일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선 내치를 중심으로 이걸 유지하기 때문에 우선은 북한을 압도할 만한 국력을 가질 때까지 통일 논의를 유보했어요. 유보. 통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내치에 중심을 뒀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담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권을 우리의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남북회담을 할 수 있는 협상의 실체로 인정을 하게 되죠. 자, 82년도에 가서는 전두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통일 문제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아주 좋은 발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남북한 총선거를 하고 통일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나름대로 과거의 60년, 70년대보다는 상당히 심도 있는 통일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국민들은 5.18 사건이 있고 또 군인들이 정권을 갖게 되면서 전두환 정부를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정책을 나름대로 발표를 했는데 큰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노태우 정부는 88년도에 올림픽을 잘 끝내고 나서 나름대로 북방 정책을 쓰게 됩니다. 북방의 여러 나라들하고 외교관계도 수립을 하면서 남북 문제도 그 새로운 통일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89년도에 남북 연합을 해서 처음으로 남북 연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남북 연합해서 통일 헌법을 만들고 총선거를 해서 통일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4단계 통일 전략을 발표를 하는데 역시나 노태우 정부도 군인 정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신임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내용은 뭐 그런대로 참 괜찮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임을 못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김영삼 정부가 와가지고 김영삼 정부가 84년도 광복절날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새로운 통일 정책이다 하면서 이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를 하는데 화해와 협력의 단계, 이어서 남북연합 단계, 이어서 일민족 일국가
통일국가 완성 단계 이렇게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발표한 게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의 통일 방법이에요. 이게 남한의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3단계 통일 방안. 화해협력, 남북연합, 인민족 일국가 통일국가 완성. 이것이 우리의 통일 정책이에요. 여기서 변한 게 없습니다. 요 통일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격가지로 어떤 이렇게 수단을 쓰겠다는 게 이제 나머지 정권에서 계속 그 수단만 나오는 거지, 통일 정책의 방법은 요 3단계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통일 방안인데, 실제적으로 화해와 협력 단계를 지났어요? 못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못 지나고 있는 거죠. 그죠? 화해협력 단계가 이걸 지나야지 남북연합 단계. 남북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연합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단계를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왜? 북한의 도발과 테러 때문에 이 화해협력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내 이름은 안 뜨지 여기에?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김대중 정부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그런 초대를 안 했나 보지. 수단을 얘기한 거예요. 대북과의 협력 정책. 대북과 화해하고 협력해서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근데 큰 일을 하나 했어요. 뭐죠?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죠.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분야별로 남북회담도 아주 활기차게 했고요.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의 토대, 인적 물적 교류를 계속 증대해 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나름대로 큰 일을 했는데, 그러나 북한은 가차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2차 북핵위기 2002년도 10월에 이렇게 북핵위기를 한쪽으로는 대화 협력을 하는 척하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도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은 결국에는 실용이 없었다. 북한의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들었죠. 노무현 정부도 평화 번영 정책을 쓰는 거예요. 국민의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데, 참여정부도 김대중 정부를 거의 이어받아서 평화 번영 정책을 쓰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 정부랑. 한반도의 평화 증진, 남북한 공동 번영 실현, 또 동북아 공동 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은 한쪽에서 대화 협력을 하지만 다른 쪽으로는 계속 도발과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하죠. 임기가 2007년도 12월이면 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끝나는 마당에 한 2달 남겨놓고 14 남북 정상선언을 하게 됩니다. 임기가 다 끝난 마당에 남북회담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실효가 없었어요. 14 남북 정상선언은 상이한 체제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토대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실효는 없었다. 정권이 바뀌게 되죠. 이명박 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는 달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개선하면서 3단계 통일 방안을 개선하면서 상생 공영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북한과 같이 상생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비핵 개방, 북한이 비핵을 하고 개방을 하면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높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센 나라입니까? 조건으로 본 거죠. 비핵과 개방을 하면, 그 하면에서 북한 정권이 그걸 거부하게 되고,
계속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죠. 박근혜 정부는 소위 우리가 알다시피 통일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남한도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북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모토를 갖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3단계 통일 방안을 그대로 개성하면서 이러한 분야별로 이런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북 대결을 배제하고 우리가 서로 신뢰를 이어나가자는 그런 기조였는데 그 신뢰를 박근혜 정부도 이루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문재인 정부가 등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랑 비슷한 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났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화에 아주 방점을 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표를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내고 또 문재인 정부 자체도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굉장히 비핵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도 역시 신뢰가 무너지고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의 어떤 신경제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저자세로 북한을 쫓아가는 그런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의 어떤 문제성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제기를 못하고 끌려가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 북한은 나름대로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더욱 악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핵, 평화, 번영, 요 세 가지가 모토예요. 비핵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 거기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담대한 구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북한의 통일 정책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한은 1994년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단계 통일방안을 해서 그걸 갖고 지금 30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북한은 그럼 어떤 통일정책을 썼느냐. 북한은 무조건 남조선의 혁명이에요. 자신들은 50년대 전쟁 끝나고 50년대 후반에 북조선의 혁명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그 후에 남조선은 혁명화시켜서 북한은 혁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조선만 혁명화시키면 한반도를 공산화한다는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 것이 북한의 통일정책입니다. 북한은 60년대까지 해방 이후에는 대남 적화 통일에 의한 흡수 통일 전략을 추구했죠. 혁명기지론, 민주기지론, 혁명적 민주기지론, 이렇게 혁명기지론을 주장하면서 흡수 통일 전략을 추구하면서 계속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53년도에는 경제적, 정치적 재건이 필요하다, 또 평화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자, 60년대 들어서면서 그들의 주장인 연방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60년도에 남북 연방제라는 것을 처음 들고 나와요. 연방제를 처음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평화적, 자주적, 민주주의 기초 위에 자유로운 남북한 총선을 하는데 남북 연방제를 하자,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우리 3단계 통일 방안은 남북 연합제잖아요. 근데 북한은 연방제를 들고 나왔다. 자, 72년도에는 조국 통일 3대 원칙, 이율학 정보부장하고 7.4 공동성명 그대로 북한도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북한 정권을 대화 또는 협상의 실체로 남한에서 인정을 하면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서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자, 73년도 6월 23일에는
조국 통일 5대 강령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군사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되고 다방면적으로 합작을 해야 되고 남북한이 대민족회의를 수립해야 되고 고려 연방제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한일고로 이행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5대 통일 강령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자, 60년에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을 하고 13년 후인 73년대, 근 한 10년 후라고 보면 되겠죠. 10년 후에 남북 연방제 이름을 살짝 고려 연방제로 바꾸게 됩니다. 연방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어찌됐건 통일 정책의 기조는 60년에 남북 연방제, 73년에 70년대에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10년 후 80년 10월 10일에 고려 연방제를 조금 발전시켜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94년도까지 제대로 된 통일 정책이 없었어요. 물론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에서 통일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큰 그런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런 남한은 통일 정책이 혼란 없는 과정에서 이 북한은 60년대에 남북 연방제, 70년대에 고려 연방제, 또 80년에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발표합니다. 80년이 아마 북한의 역사상 가장 나라가 강성할 때예요. 나라가 아주 강성할 때 자신 있게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남과 북의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을 하되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통일연방 국가를 건설하자 하면서 5가지 선결 조건을 내갑니다. 그게 뭐 국가보안 폐지, 또 미군 철수, 공산당원의 활동 보장,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5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면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데 80년대가 가장 강성할 때 그네들이 이런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흘렀어요. 91년도는 어느 때입니까? 이제는 동서독이 통합이 되고 또 동구권이 다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고난의 행군, 진짜 어려울 때가 돌아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고려연방제, 강력한 고려연방제를 주장했다가는 자신들한테 불이익을 얻겠다. 그죠? 다 동구권이 이제 해체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디 지원받거나 후원받을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려연방제에서 한 단계 낮춘 아주 느슨한 연방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그건 똑같죠. 고려연방제 자체는 똑같은 건데 좀 느슨한 연방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또 2000년도에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 정상회담을 10년 후에 다시 하게 되면서 느슨한 연방제에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할 때는 낮은 단계까지 내려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연방제를 제가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도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하여서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도 2000년에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하고 지금 2023년까지 아직까지 새로운 통일 정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마지막 그 통일 정책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방과 연합이 뭐가 다른지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고요. 북한은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골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방안은 남북 연합을 기초로 한 것이고, 북한은 남북 연방, 고려 연방제를 기초로 한 것인데, 연방제라는 것은
아주 정치적이고 급진적이고 아주 한순간에 결합하는 것을 연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 외교, 내정권을 양쪽의 수뇌부가 사인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내정, 군사, 외교권을 양쪽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정치적으로 한순간에 결합하는 것을 연방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통일 민족기구를 만들어서 그 민족기구의 정당, 협회, 단체, 지도자 대표들이 다 모여서 그 통일기구, 그 통일기구로 남북한을 운영을 하자는 글자가 바로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에 남북의 어떤 재정당 단체들이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막 600명, 700명, 800명이 모여서 같이 그걸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이 한 400명 정도는 자신들이 숫자를 차지하겠죠? 그럼 남한도 한 400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한의 400명 중에서는 좌우가 갈리게 되잖아요. 그죠? 좌도 있고 우도 있고. 그러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편을 들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 이상, 한 600명 정도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 세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지금 캐나다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국제 해외 동포 대표들도 거기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근데 해외 동포 대표들도 북한이 여태까지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5분의 3 내지 5분의 4 정도가 북한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일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마 완전히 북한 편을 들게 된다는 북한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전선전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편을 먹고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게 통일전선전술이에요. 나머지 한 사람도 숙청하는 게 또 북한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700명, 800명 모이는 그런 통일기구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남한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남한을 북한에 바치게 되는 게 바로 연방제의 불자입니다. 그래서 연방제가 그렇게 아주 정치적이고 한순간에 결합해서 그 모든 외교, 군사, 내정권이 우리 남한이 잃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거기에 동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연합제는 뭐냐? 우리 연합제는 화해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남북연합제, 남북연합 과정을 거치자는 거예요. 과도기를 거치는데 경제적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자는 게 우리의 통일 정책입니다. 그래 그게 다 합의가 됐을 때 일민족 일국가 단일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게 우리의 남북연합제의 글자예요. 남북연합제는 중간에 좀 과도기적인 그런 경제 교류를 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주장을 하니까 북한은 80년대까지는 강력하게 고려연방제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하게 되니까 느슨한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를 10년 차이로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고려연방제를 한순간에 하자는 것보다 그 연방제를 하면서도 양쪽 남한과 북한의 어떤 외교 군사 내정권을 어느 정도까지는 과도기를 주자는 게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느슨한 연방제도 비슷하고요. 그러나 결국 골자는 뭡니까? 고려 연방제로 가는 거예요. 연방제로. 가서 어떤 기구를 통해서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또 상설기구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회의, 정치적인 모임, 기구를 하게 되면 100이면 100 북한한테 저희가 밀리게 되죠. 그죠? 얘네들은 고도의 정치꾼들이고 통일전선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방제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김정은하고 서로 하고 둘이 뭐 차도 타고 다
차 속에서 또 얘기도 하고 또 USB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행태가 보였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장 불안했던 것은 둘이 각 정상이 우리는 연방제를 하기로 했다 해서 사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것이 통과가 되고 또 그때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조국이 이걸 통과시키고 또 국회에서 통과시키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연방대로 진짜 흘러갈 뻔한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제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표가 나왔는데, 자, 연방제는 원칙이 자주평화 민족 대동단계래요. 뭐 말은 그래도 되게 좋아요. 통일 원칙. 통일 철학은 주체살상입니다. 선행 조건을 우리한테 제시했죠. 국가보안법, 평화협정 체결,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계속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걸 그대로 이게 선결 조건. 먼저 선행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다음에 연방국가의 정차적인 완성, 통일 과정. 과도 체계는 우리는 남북 연합 단계가 있는데 이는 없죠. 그리고 과도 기구가 고려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가 있고 우리는 뭐 정상회의, 강요, 사무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통일 국가 기구에서 북한은 최고 민족 연방회의, 연방대회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우리 연합제는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이정국 단일된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죠. 통일국가의 미래상이에요. 우리 남북연합제는 자유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된 단일민족국가를 만드는 거죠. 자, 통일 주체는 남북한 정부인데 우리 연합제는 근데 고려연방제는 뭡니까?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통일기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인데요. 우리는 기능주의적 접근이에요. 경제적으로. 경제교류를 먼저 하고 신뢰와 협력을 쌓고 그 다음에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를 두고 일민족 일국가로 가자는데 경제교류를 우선하고 민족 통합을 강조하는데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은 뭡니까? 정치 군사 문제 우선 국가 통합을 강조합니다. 정치 군사 외교로 그것을 양쪽 남북한이 다 손을 놓고 그것을 몽땅 어디다 주냐? 최고 그 통일기구, 최고 민족 연방회의에 다 주자는 거예요. 그럼 한순간에 남한은 거정만 남는 거죠, 거정만. 그죠? 어떤 뭐 경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처럼 그냥 한 주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한 주의 역할. 그 뭐 캘리포니아 주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냥 경제 활동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외교, 군사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은 어디서 해요? 워싱턴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연방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남한이 원하는 남북연합제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어떤 추진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의의를 갖고 있나 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 4월에는 남북 정상 간의 친서도 교환하고 약간의 그 화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핵과 미사일 위협 도발을 2022년 내내 그런 도발을 강행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그런 강경 입장을 했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는 최우선 그 남북과제를 북핵 문제 해결해 두고 있어요.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최고의 방점을 두고 있고 그 비핵화가 우선 돼야 되고 그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수립한다. 윤석열 정부도 94년도 김영삼 정부가 얘기하는 3단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몇 가지로 그 수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그 앞에 정부들이 해왔듯이.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발표했죠.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 이게 바로 담대한 구상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 관계를 추진하고 북한의 인권과 민생 문제 개선을 우리가 담대한 구상으로 제기를 하고요. 북한의 대화문을 열고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이루자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북한은 2022년도 말까지 무려 7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러면서 2022년도 5월에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9월에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신들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이렇게 하여 그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우리는 핵 포기를 불가한다. 이걸 아예 명문화시켜서 딱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핵 포기를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다.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의 국회죠.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딱 그 문서에 명문화시켰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22년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의 한편에서 더욱 밀착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대륙 세력이 점점 편을 갖고 긴밀한 유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양 세력, 우리와 일본과 미국이 좀 더 우리도 밀착도를 갖고 더 여러 가지 그런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여러 가지 핵 개발도 하고 핵무력을 계속 정책에 하겠다, 핵 포기를 불가하겠다 이런 북한의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 계속 나오고 남북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서 2022년도 초중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31.7%가 통일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 8월 15일 날 담대한 구상을 발표해요. 담대한 구상. 나는 이런 구상을 갖고 남북 간의 통일정책, 남북 간의 대화를 실시하겠다. 자, 그 담대한 구상의 골자들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중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단계에 맞춰서 그런 비핵화를 추진하게 되면 그 비핵화의 단계별 비핵화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 및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 이게 담대한 구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북한에 제시하는 아주 담대한 구상이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겠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북한 문제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통해서 또 어떤 그런 국제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북핵 문제에 직접 당사자가 돼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은 우리가 그걸 또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서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계속 그걸 포용을 하겠다. 이것도 좀 획기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5년 정부가 지날 때마다 과거의 정부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단절시키고 또 새롭게 새 정부들은 그걸 이어갔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걸 개선해서 이어달리기를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발전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너무 대북 저자세, 또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또 어떤 국군 포로 문제도 제기를 안 하고, 또 북한에 납북됐던 납북자 문제도 제기를 안 하고, 이런 북한의 어떤 그 비유가 틀리는, 북한이 기분 나빠할 것들은 전혀 제기를 안 하고, 심지어 전단, 우리 대북 전단까지 막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북한에 완전히 저자세적인 그런 대북 외교를 펼쳤는데, 대북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젠 그건 아니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겠다. 우리 인권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북한의 여러 동포들에 대한 그런 정책도 그 제시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대북 저자세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담대한 구상이 3단계 구상을 그 윤석열 정부가 밝혔어요. 3단계로 담대한 구상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 1단계는 뭐냐? 초기 단계죠. 초기 조치를 이렇게 하고 포괄적으로 남북은 이걸 합의했으면 좋겠다. 아직 뭐 된 건 없습니다. 북한이 따라오진 않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된 건 없지만 이렇게 담대한 구상 1단계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통일백서에 그걸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어떻게 초기 조치를 북한을 위해서 하겠냐? 지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북한을 지원하고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북한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을 우리가 해주겠다. 뭐냐?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과거에 우리가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해왔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범 사업을 벌려서 북한을 이끌어가겠다. 이걸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러한 초기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포괄적인 남북이 합의할 수 있냐?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를 합의할 수 있다.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서 합의를 해주면 또 그걸 진행을 하면 이렇게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식량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단계별로. 이게 담대한 구상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 비핵화 단계가 아니고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비핵화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또 이런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남북 공동 경제 발전 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 발전, 전기 발전이죠. 전기 발전, 송배전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큰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화력발전소, 또 몇 개의 수력발전소로 지금 전력을 일으키는데, 뭐 전력이 엄청 모자르죠. 공장도 뭐 20%, 30%밖에 가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전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지원하고요. 또 항만 공항 현대화 계획. 뭐 제가 뭐 북한의 남포항도 가봤고 원산항도 가봤고 또 공항도 가봤죠. 공항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너무 열악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현대화 계획을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농업 기술 지원 프로. 농업도 계속 땅에다가 경작을 하고 생산을 일으키니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성화되고 땅이 완전히 피폐해서 생산성이 나오질 않는 거죠. 일단 또 비료가 없어요, 비료가. 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비료는 턱없이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료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생산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병원과 의료 인프라를 또 현대화시킬 수 있고요. 병원 의료도 엄청나게 문제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마다 진료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아파트 1층에. 근데 문제는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고. 그래서 그런 병원과 의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요.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우리가 활성화해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단계에 들어서야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는 뭐냐? 미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하는 과정, 그게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라고 윤석열 정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남북이 신뢰 구축이 되는 단계, 이 단계가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전기, 항만, 농업, 병원, 의료, 국제투자,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2단계입니다. 담대한 것은 1단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만약에 그게 단계별로 진전이 되면 2단계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뭐냐?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들어서면은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고 전면적인 투자 교육이 확대되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이 본격 이행이 될 것이다.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1단계 초기 단계, 2단계 실질적인 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들어서면 이런 걸 해주겠다. 근데 완전한 비핵화 단계라는 것은 뭐냐?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또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또 군사적 신뢰를 통해서 군비 통제가 본격화됐을 때 이것을 완전한 비핵화 단계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그죠? 한 손에는 협력과 교류와 협력을 얘기하지만 다른 손에서는 뭐랍니까? 고발과 테러를 한 게 과거 70년 동안의 행태죠. 그죠? 그런 행태인데 이러한 행태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렇게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이게 군사적 신뢰가 되기를 윤석열 정부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비핵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핵화, 평화, 번영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되 거기에 대한 방대한 구상 3단계가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책 비전은 이거예요. 비핵화, 평화, 번영. 비핵화, 평화, 번영. 이 세 가지고요.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세 가지 원칙은 일체의 북한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겠다. 불용하겠다. 또 호혜적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 대화의 문을 열고 해보고 싶다.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게 정책 추진의 3원칙을 이렇게 해설을 다룬 겁니다.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자, 그래서 중점 과제는 뭐냐? 이런 걸 통해서 중점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또 나왔어요. 북한의 비핵화,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여기 특이한 것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좀 특이하게 다른 것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북한 인권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북한 인권이에요. 그죠? 북한이 핵이 있다면 남한은 북한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자꾸 핵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핵 실험을 하면 우리는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상세가 되는 겁니다. 그만치 북한 인권은 김정은한테 아주 아픈 뭐라 할까요? 아픈 손, 아픈 다리예요. 자기 몸처럼 아픈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북한 인권을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들고 나왔는데 과연 이 북한 인권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킨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잘 같이 발맞춰서 윤석열 정부를 발맞춰서 나올까? 저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죠? 북한 인권만 들어도 북한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북 전단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대북 전단지에 여러 가지 비밀을 써서 보내는 걸 못하게 하고,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도 못하게 하고, 그죠? 한국 방송도 못 보게 하고, 한류도 못 보게 하고, 한국 드라마도 못 보는 게 다 북한 인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깨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런 수령 독재 체제에서 너무나 엄청난 억압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는 북한 인민의 자유와도 연결이 되고요. 북한 인권과 자유의 본물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고 어떤 NGO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시민혁명이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과 대적하게 되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북한 인권, 북한 자유죠. 자유의 물들이 북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꽁꽁 닫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중심 과제가 있다면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 우리도 통일 준비 국민 포럼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통일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 추진 과제를 또 5가지로 나누는데 뭐 똑같은 거예요. 비핵화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남북 신뢰 구축과 비핵화가 선순환되고 상호 존중을 기반한 남북 관계의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분단 고통 해소, 인권 개선, 개방과 소통 통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인권을 자꾸 얘기하는데 북한이 개방을 할까요? 소통을 할까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위에 추진과제라고 해놨어요. 개방과 소통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그다음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준비. 과거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안 했다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준비를 하겠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8월 17일 날 이게 취임 100주년이죠. 취임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데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북한 지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 지역이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이 원하지 않는다. 약간 말이 어려운데 이 얘기는 우리 남쪽에서 어떤 무력으로 어떤 힘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이나 어떤 접수를 해서 북한의 어떤 권력 체계가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뭐 흡수 통일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어찌됐건 북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현재 있는 김정은 체제의 현상, 그런 체제를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김정은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죠? 내가 무력으로 힘으로 니네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국민들이 들으면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남북 간 지속적인 평화의 정책 수립, 이건 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죠.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 또 그래서 우리가 힘에 의해서 현상이 변경되기를 원하지 않고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힘에 의해서 공격하지 않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직접 뭐 이렇게 흡수 통일 얘기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통일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한남대표에서. 자, 그리고 헌법사조가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 의무를 충실하게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골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인을 북한은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그런 기조를 우리가 쭉 들어봤는데 역시 그 기조가 비핵, 평화, 번영인데 그런 기조 위에서 하나가 플러스가 됐다면 북한 인권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거기에 또 하나가 또 플러스가 된다면 그러나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5가지가 윤석열 정부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골자는 그런 하부 수단에 그 위에는 1994년도 김영삼 정부가 얘기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 화해협력, 남북연합제, 일국가 인민족의 통일국가 완성. 요런 큰 통일 정책을 갖고 이러한 시간을 쓰겠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좀 시간이 길었나요?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